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이 FOMC 새해 첫 회의로 향했습니다. 최근 증시가 긴축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충돌 우려까지 겹치면서 대혼란 국면을 맞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연준이 다음 행보를 어떻게 내딛는지에 따라 시장의 분위기도 달라지기 때문에 최근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해 첫 FOMC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고 또 앞으로 시장에는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연세대 정보대학원 정삼영 주임교수, 한화자산운용 송재경 마케팅본부장,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투자자들의 보는 시장 참 모르겠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변동성도 크고 정말 예측하기가 힘든 시장인데 이번 FOMC 새해 첫 회의에서 일단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동결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500포인트 이상 치솟는 상황도 연출이 됐는데 회의가 끝난 이후에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꽤 많다라고 언급한 이후에는 또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서 역시 요즘 시장 참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좀 어디 있다 보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데요. 근데 크게 보면요. 어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이죠. 발표한 내용하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어느 정도 굉장히 다들 많이 예측을 했던 내용들이었어요. 예,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네네. 시장에서 흔히 발표 나오기 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연준의 풋옵션이 있는데 관례적으로 시장이 지금처럼 변동성이 심하고 특히 금융시장이 요동칠 때 연준이 다소 조금 매파적인 성향을 보이려다가도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조금 한 발 뺄 수도 있다. 시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조로 좀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표현을 그렇게 해줄 수 있다 했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제가 보기에는 풋옵션이 있었다면 약간 약한 앳더머니 그런 정도의 풋옵션이 있었던 것 같고 가장 좀 강하게 눈에 들어왔던 대목이 연준이 인플레이션, 물가에 대한 자기네들의 걱정, 본인들이 물가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명확히 보여줬다 하는 거는 제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그 연준이 그 미국의 경기 회복, 경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언급을 하면서 그 스테이트먼트를 보면은 네 가지 이제 요인을 들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고용과 인플레이션. 예, 그거가 고용은 상당히 안정화되고 있다 하는 기조로 얘기를 했고 인플레이션 얘기를 했고 또 하나 두 가지가 이번에 나온 게 이제 백신, 코로나 백신의 속도, 백시네이션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 그거하고 또 하나가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문제. 그 네 가지에 달려 있다. 그 네 가지에 달려 있다 했는데 네 가지 중에 가장 큰 방점을 찍은 게 이제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내용 중에 테이퍼링 속도도 그대로고 저는 한 300억 달러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매월 그거를 혹시라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나 속도를 좀 더 가속화 악셀을 더 밟을 수 있나. 종료 시점을 앞당기는. 그렇죠. 테이퍼링이 3월에 끝나는 건데 한 달 정도 앞당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건 그대로 간다고 그랬고 3월에 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퍼링 끝나고 금리를 올리겠다는 것도 명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3월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조금 좀 힌트를 얻고 싶었던 게 이제 양적 완화죠. 양적 완화. 이제 그 대차 대조표 축소를 어느 정도 언제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 하는 거 힌트가 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마도 3월 달에 이제 3, 6, 9, 12에 점도표가 나오는데 3월 달로 미뤄가지고 3월 달 점도표에서 이제 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더 궁금해지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고용, 물가, 백신, 공급망 이런 것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금리 동결한 이후에 뭐 다우에서 굉장히 좋은 시그널로 반응을 했다가 파월 의장의 얘기가 나오자마자 또다시 반응을 또 역작용을 하는 걸 봤을 때는 요즘은 정말 모르겠다라는 말밖에 드리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어제 장을 보면은 상당한 기대를 했다고 저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준에 대해서요? 네, 맞습니다. 연준이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그런 걱정을 했지만 예, 예. 작년 고점 대비 올 초 이후로도 거의 10% 이상 뭐 가까이 빠지는 이제 그런 상당히 그 폭락에 가까운 이제 그런 장세를 연출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연준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네. 상당히 비둘기적인 그러한 발언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던 것 같고요. 근데 다만 파월 의장이 나와서 아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재밌는 흥미로운 것들이 추가적으로 제가 봤던 것 중에 재밌는 거는 앞으로 남은 모든 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열어두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앞으로 금리 인상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횟수가 7번 남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그런 이제 그러니까 기대와 다른 그런 액션을 보이다 보니까 일종의 미리 이제 비둘기적인 것에 대한 베팅을 했다가 파월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하면서 되돌림 현상이 나타난 그 하루의 그런 장세 변화들이.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느끼기에는 참 롤러코스터다라고 느낄 정도의 장세가 최근에 계속 반복이 되는데 물가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면 반대로 시장을 좀 염두할 만한 그런 어떤 여유는 좀 없다라고 봐야 될까요? 여유가 없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예. 사실 연준은 시장을 고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유가 예, 없다. 연준은 아주 뚜렷하게 이제 어떤 것을 목표로 삼겠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거든요. 가장 예. 중요한 부분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목표잖아요. 그래서 항상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가장 우선시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용 지표가 개선되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연준이 예를 들자면 주가에 대한 고려를 우선적으로 한 케이스는 사실상 거의 없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시장이 폭락을 하고 무너져 내린다, 연준의 구원 투수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올 때 일시적인 그런 제스처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명확하게 연준은 주식 시장에 대한 배려를 그 암묵적으로는 일부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명확하게 그걸 이제 주식 시장을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의 고려 대상이 되고 된다 내지는 우리의 통화 정책 결정에 있어서 주식 시장의 주가의 움직임을 고려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일종의 때문에 시장의 바람이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시장을 배려할 여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연준은 할 이유가 목표 없다. 자체에 시장을 고려하는 것이 목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시적인 목표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예를 들자면 굉장히 빠른 속도의 주가 하락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개의치 않는 그런 이제 태도들을 보여왔던 네. 거죠.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일부 연준이 지금 인플레이션 타겟팅만 할 것이 아니라 주가에 있어서 리스크 프리미엄 타겟팅까지도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미엄 목표제와 같은 이런 방식의 좀 추가적인 목표까지 조금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제기가 이런 목소리가 일부 학계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까지 연준의 가장 중요한 목표에 있어서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용 안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일단 고용은 현재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작년 11월 달 실업률이 4.2%였고요. 그다음에 12월 달 실업률은 3.9%까지 떨어졌거든요. 낮아지네요. 예, 3.5%에서 4.0%까지 요 정도의 실업률은 사실은 거의 완전 고용에 도달한 실업률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입장에서는 일단 실업률이 완전 고용, 연준이 원하는 완전 고용 그 범위 안에 들어와 있고 반면에 인플레이션은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요. 12월 인플레이션은 무려 7%까지 네.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배려할 여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목표인 인플레이션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시장에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 인플레이션만 보는 거 아니냐. 네. 주식 시장도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연준에 있어서는 이것이 중요한 명시적인 목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우리가 조금 냉철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물가가 지금 굉장히 높게 형성되고 있고 12월 말씀 주신 대로 7%라는 전년 동월 대비 굉장히 높은 폭의 40년 만에 처음. 네, 1982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높게 형성되고 있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뭐 이런 지정학적 문제 때문에 유가도 굉장히 또 올라가는 기조라면 1월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물론 뭐 테이퍼링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변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왜 안 올렸을까? 물가를 생각했을 때는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아니 작년부터 계속 해온 얘기가 순서가 있죠. 네. 일단 수도꼭지를 잠그고 나서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 게 테이퍼링 종료 후에 기준금리 순서기 인상. 때문에 물론 그거를 깨고 네네네. 아주 시급하다고 하면은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너무 매파적인 성향을 보인 것도 아니고 너무 또 비둘기적인 성향을 이번에 또 나타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황 박사님께서 연준의 그 스탠스. 대상에는 네. 연준이 고려 대상에는 이쪽 그 증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했는데 그러니까 명목적인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인플레이션뿐만이 아니라 증시, 국제 정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등을 모든 게 다 고려돼 가지고 그 이사들이 이제 나중에 결정할 때는 같이 고려를 할 겁니다. 심리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그거를 사후에 예. 결정 나고 나서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기 이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 고려 대상에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물가의 가장 큰 지금 핵심적인 위험 리스크가 되고 있는 게 원자재. 네. 지금 유가를 포함한. 브렌트유 어제 보니까 90불 넘었죠. 브렌트유가. 네. WTI는 85달러 지금 넘었고 두 달 만에 한 25%가 상승을 했어요. 65불에 빨라요. 두 달 전에 예. 거래되던 게 그거하고 지금 뭐 또 연결돼 있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문제도 연결돼 네.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3월에 금리 인상 제가 보기에 네. 0.25% 해가지고 앞으로 뭐 7번 올릴 수도 있지만은 그 폭이 좀 커지지 않을까. 한두 번은 3월에는 0.25% 이상이 될 수도 있다. 0.5가 될 수도 있다. 빅 스텝까지도 생각을 가능하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말씀을 들으니까 다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1월에 어쨌든 기준금리를 동결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3월의 인상은 뭐 이제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폭이 문제일 것 같아요. 늘 보험장님께 말씀 주시는 베이비 스텝 0.25% 포인트가 될 것인지 혹은 그보다 더 크게 될 것인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아까 이미 저희가 많이 서로 지금 논의된 그러니까 연준의 두 가지 맨데이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책 목표가 네, 고용과? 최대 고용, 물가 안정 두 그렇죠. 가지입니다. 근데 예. 이제 물가 안정을 최대 고용을 이미 달성했고 물가 안정이 지금 안 돼 갖고 이제 이슈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3월 달에 0.25냐 0.5냐를 논의하려면 예. 저희가 봐야 될 숫자가 1월 달 인플레이션이 2월 이제 초중순에 발표가 되겠죠. 그렇겠죠. 그다음에 3월 중순에 있을 FOMC 직전에 한 번 더 볼 수가 있을 겁니다. 2월 물가를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CPI 미국의 CPI를 두 번 정도 볼 수 있는 두 번의 이제 기회가 있고 그 수준이 예상보다 여전히 계속 높다면 그렇다면 충분히 말씀 주셨던 소위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할 수 네. 있죠. 그러니까 50bp를 한 번에 갈 수 올리는. 있는 그런 이슈가 있을 네.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 시장을 고려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네들이 얘기 안 하니까 알 수 없는데 네. 우리가 그거를 약간 그 힌트로 볼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신용 스프레드입니다. 뭐냐면 이제 지금 사실은 시장에서 이번에 양적 완화를 한다는 거는 시장에 신용이 경색됐을 때 국채를 사주고 MBS를 사주고 심지어는 회사채까지 사주는 네. 그렇게 하면서 금리를 떨궈주는 역할을 해서 금융 시스템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연준이 하는 가장 큰 또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미국에서 지금 거의 한 20년 만에 제일 낮은 신용 크레딧 스프레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주식시장이 설사 빠진다 하더라도 신용 스프레드가 낮은 상황 하에서는 충분히 금리를 과감하게 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 그 사이에 연준이 마치 주식시장을 크게 올렸던 것처럼 보였던 거는 시장에서 그러니까
금리를 신용 스프레드를 낮게 유지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그런 반사 효과로 주식이 많이 올라갔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신용 스프레드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 한 연준의 움직임은 충분히 과감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예.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금리요? 예, 금리가 3월달에 이제 0.5%를 올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상들이 일부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저는 그 가능성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봅니다. 0.5%라는 그런 큰 충격을 줄 필요는 굳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 3월달에 0.5%를 올리는 것과 3월달에 0.25% 올리고 그 다음번에 FOMC 때 또 0.25%를 올리고 사실 이 둘 간의 차이는 별로 없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0.5%냐 0.25%냐 사실 채권 거래하시는 분들 아니라면 일반적인 주식 투자자 분들이라면 어차피 0.25를 올리든 0.5를 올리든 예를 들어 0.25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네. 연준은 계속해서 시그널을 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몇 번 더 올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특히나 주식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게 0.5냐 0.25%냐는 사실은 크게 차이를 가져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채권 거래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렇죠. 소수점 세 자리, 네 자리까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가격이 변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이 이제 폭을 가지고 너무 그렇게 많은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게 0.5냐 0.25냐 이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0.5%를 올린 기억이 있습니다. 2000년 6월에 연준은 기준금리를 6%에서 6.5%. 지금 생각하면 기준금리가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죠. 숫자 자체가 6.0에서 6.5%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에 이제 연준이 또 기준금리를 여러 번 올리죠. 그때는 2년 1개월 동안 무려 기준금리를 4.25%를 올립니다. 근데 이때는 한 번도 0.5%를 올린 적이 없거든요. 계속 베이비 스텝으로 0.25%씩 조금씩. 대신에 1년에 8번을 올려요. 2년 동안 1년에 8번씩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1%였던 기준금리가 무려 5.25%까지 올라가는 이제 그런 그 결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따라서 0.25냐 0.5%냐 보다는 오히려 올해 기준금리를 몇 번 정도나 올리게 될 것이냐. 그래서 최종적인 기준금리 올해 연말에 예를 들자면 최종 지금 0에서 0.25%인데 이것이 0.75에서 1%로 끝날 거냐 내지는 1에서 1.25% 이 범위에서 끝날 거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시장에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황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네.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요. 그 연준이 하는 얘기가 2024년까지 자기네들이 지금 올리려고 하는 목표가 한 2.1%, 2% 초반대까지 이제 앞으로 올릴 수 2년 있을 안에 것이다. 거의 올라갈 겁니다. 2%포인트가 올라가는 거겠죠. 그렇죠. 예. 거의 2%를 네. 올리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베이비 스텝으로 그거를 25bp씩 나눠가지고 꾸준히 올리는 것도 하나의 뭐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네. 보기에 만약에 지금 이게 진짜로 인플레이션, 급격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다 하면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처음에 좀 확 올려놓고 나중에 서서히 어차피 2024년까지의 목표 금리를 네. 정해놨으면은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JP 모건 그 회장이 최근에 한 얘기가 7번 올린다고 7번 뭐 6, 7번을 네. 자기는 예측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6, 7번 어차피 올릴 거면 그 진짜로 약도 빨리 맞는 게 뭐 빨리 맞는 게 낫다고 처음에 올려놓고 이거를 한번 지켜본 것도 연준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산을 타는데 어떤 길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목표치에 도달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가파른 산을 탈 것인지 아니면 좀 더디더라도 돌아갈 수 있는 산을 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역시 최대 변수는 말씀 주신 올해 1월, 2월 이때의 금리 상태, 물가 상태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결국은 아까 이제 변수가 되냐 안 되느냐 이슈는 결국 시장이 판단할 것 같고요. 그렇겠죠.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러니까 로렌스 서머스 1년 전에 사실은 아무도 그렇게 걱정 안 할 때 인플레이션이 최대 화두가 될 거고 연준이 준비해야 된다고 계속 공격적으로 얘기했던 지금까지도 얘기하는 이제 전 재무부 장관 하버드대 교수께서도 지금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연준이 0.5를 가고 0.25를 가는 거는 일종의 이제 신호 효과라는 거죠. 내가 공격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거를 과감하게 이제 나서는 거냐 아니냐 이슈고 지금 0.25로 계속 나눠서 가는 거는 오히려 뒤쫓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인플레이션도 못 잡고 금리만 올리는 이제 이런 이제 일종의 좀 약간 악수를 두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매파적인 그러한 이제 학자분들은 공격적으로 나서라라고 주문을 하고 있다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연준이 아까 이제 두 번의 데이터 포인트를 보면서 결국은 내가 공격적으로 먼저 앞서갈 거냐 아니면 계속 뒤쳐져서 갈 거냐를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사실 3월에 금리를 할 것이다라고 뭐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여진을 분명히 남겨놓은 회의였던 거는 맞는 것 같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스텝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양적 긴축이 될 거예요. 양적 긴축을 과연 언제쯤 어떤 형태로 좀 해 나갈 것인가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거 사실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뭐 요소가 있긴 하지만 일단 현재의 경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 이제 3월달에 기준금리의 인상은 시작된다. 거의 확실시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파웰 의장이 3월달에 하겠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시장은 이미 3월달에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를 거의 확실한 이제 제로는 끝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적 긴축을 언제 정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요. 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둘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을까. 3년이요? 3개월 정도. 3개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고 3개월 정도의 텀을 두고 양적 긴축이 시작될 가능성. 다시 말해서 6월, 빠르면 6월. 그렇지만 보통 아마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양적 긴축을 시작할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적 긴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긴축의 속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속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화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항상 이 속도가 너무 빨라지게 되면 그러면 경제 주체들이 이러한 빠른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릴 가능성들도 존재하는 발작이나 이런 게 나타나죠.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에 미리 충분한 시그널을 주고 그다음에 시장, 경제 주체,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적정하게 부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 집행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QT가 하반기에 시작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리고 하반기에 시작될 때 어떤 정도의 규모로 가져갈 것이냐. 지금 나오는 예상은 한 달에 1,000억 달러 정도의 QT가 실시될 가능성이 회수가 되는 거군요. 회수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한 달에 1,000억 달러씩 이제 자금이 시장에서 연준으로 흡수가 된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전의 QT,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고 사실 17년도였나요? 17년도 그때 이제 QT들이 이제 실제로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는 사실은 월 100억 불 수준으로 시작을 했다가 최대 월 500억 불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시작이 아마 월 1,000억 불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월 1,000억 불 정도 되면 1년에 1.2조 달러가 회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회수를 해도 사실 지금 연준의 대차 대조표의 그 잔고가 8.9조 달러 정도 되는 것을 감안을 하면 이걸 지금 그 코로나 이전의 대차 대조표 4.2조 달러였거든요. 이때까지 떨어뜨리려면 거의 4년이 걸린다는 얘기죠. 얘기거든요. 한 5조 달러 가까이 줄여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월 1,000억 달러 매달 QT를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대차 대조표가 코로나 이전까지 되돌아가는 데는 무려 4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준에서는 충분히 그 양적 긴축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7월 정도면 이 정도의 자금이 매월 시장으로부터 연준으로 흡수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난 2년 동안 물을 다 틀어놨기 때문에 이제 이 물을 잠그고
이 물을 이제 걷어들이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건데 4년이면 그래도 제법 긴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죠. 예. 길기 때문에 지금 5천억 달러 QT 네. 그러니까 양적 긴축을 내다 파는 거죠. 5천억 달러를 내다 팔면은 자기네 자산을 0.25, 25bp 정도 금리 인상 효과가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조 달러 내다 팔면은 1%. 50bp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9조에서 팬데믹 이전으로 4조 달러까지 내려오려면 4조 달러 내다 팔면은 2%예요. 2% 금리 인상 효과를 갖기 위해서 만약에 그걸 갖기 위한 거다 하면은 그거를 4년까지 가지고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 속도를 더 빠르게 갈 그게 것이다.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자기네들이 회귀하기를 비정상이 정상적인 그 시기적으로 하려면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조금 앞당겨주니까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고 QT도 마찬가지고 조금 제가 보기에는 서두를 것 같다. 앞당겨질 것 같다. 그 어차피 하는 그 효과를 위해서 지금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시장에는 거의 다 반영돼 있어요. 지금 10년물 그 국채 금리가 1.8 거의 1.78, 1.79 막 그렇게 찍고 있고요. 올라오고 있거든요. 더 눈여겨봐야 되는 게 2년물 국채 금리가 최근 2년 만에 처음으로 1%를 넘어섰어요. 네, 1.1% 초반. 2년물이 1% 초반이고 1년물이 0.6 정도예요. 그러면은 향후 1년 안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포워드 레이시라고 하면 그거는 1.5, 1.6을 넘어선다는 얘기인데 시장 금리에는 벌써 금리 인상이 상당 수준으로 올라가 큰 있다. 폭으로 지금 진행이 될 것이다 하고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연준이 이런 시장 금리를 무시하고 베이비 스텝으로 천천히 뭐 성장을 위해서 가기도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초반부터 아예 속도를 높여서 달리는 방법도 있을 거고 처음에는 좀 예상 가능한 속도로 가다가 점점 속도를 올리는 뭐 가속하는 방법도 있어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아마 시장은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게 이제 양적 축소의 규모와 속도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연준 위원들의 그 의사록을 보면 실제로는 그 방식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절대 규모와 속도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게 이제 갖고 있는 것들의 만기를 봤을 때 2년물 아까 말씀 주셨던 요게 이제 정확히 기준금리를 가장 잘 쫓아가는 그런 이제 국채고요, 물이고요. 그다음에 10년물이 이제 소위 경제 성장하고 가장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고민은 뭐냐면 장단기 금리 차라고 하죠. 그러니까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차가 지금 급격하게 지금 떨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통상 이제 마이너스를 가게 되면 짧게는 1년 반, 길게는 2년 후 정도의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이제 가장 이제까지 상관관계가 잘 알려진 그러한 선행 지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 고민하는 거는 이러한 그 소위 이제 긴축 모드로 갈 때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긴축 모드로 가긴 가더라도 최대한 경기가 침체되는 걸 막아야겠다라는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소위 이제 연준이 이제 긴축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가능하면 10년물 금리는 좀 높게 유지하고 2년물을 조금은 좀 잡아두는 그런 식의 방식의 소위 긴축을 가려고 애를 쓸 거라고 판단을 해야 되고요. 왜 이렇게 하냐 보면은 이 장단기 금리 차를 가지고 은행들이 장사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은행이 망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럼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어느 금리를 가지고 유지를 할 거냐를 놓고 본다면 지금은 단기 금리보다는 장기 금리가 좀 더 시장의 예상과 달리 평판해지면서 떨어지기보다는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 것에도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뭐 계속 얘기하는 금리 인상의 속도나 혹은 테이퍼 타이트닝하는 이제 긴축을 하는 속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테이퍼링 과정에서 긴축 발작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친 속도는 시장에 또 다른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뭐 학습 효과 이런 혹은 겁 이런 것들이 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속도로 이루어진다면 어떠세요? 연구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우려했던 뭐 지금 다 그러진 않을 거라고 하지만 긴축 발작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기우입니까? 일단 긴축 발작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 그다음에 양적 긴축이 쌓였을 때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을 걱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 테이퍼링은 이미 예정돼 있고 기준금리 인상, 그다음에 양적 긴축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긴축 발작이 나타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은 이미 반응을 하고 있죠. 주가들 많이 빠졌잖아요. 그다음에 특히 기술주를 중심으로 하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긴축 발작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냐? 그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기준금리의 인상 스케줄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충 이 정도의 속도, 이 정도의 사이즈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긴축 발작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더 걱정해야 되는 부분들은 예. 결국은 이 기준금리가 쌓였을 때 기준금리가 계속 인상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양적 긴축이 이루어지면 이거는 금리 상승과 굉장히 비슷한 효과를 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그렇죠. 줄였을 지금, 때는 금리를 올리는 효과처럼. 기준금리 예를 들어 기준금리를 올해 4번 정도 올려요. 그럼 네. 1%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4번 정도 만약에 예정대로 올린다고 가정을 올리면 하면. 그러면 2% 정도 오르는 예. 거고요. 그리고 내년까지 QT를 완전히 4.2조 달러까지 줄이지는 못하겠지만 예를 들어 내년까지 거의 한 3조 가까이 QT로 줄여버린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또 그 금리 상승 금리 인상 효과가 1% 이상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면 합치면 3%가 넘는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금 경제 주체들의 체질은 대단히 허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낮은 금리, 부채는 많죠. 네. 근데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기준금리가 상승을 하잖아요. 금리가 계속해서 인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경제 주체들 중에서 무너져 내리는 주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사실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던 사안들이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IT 버블이 무너졌죠. 네. IT 버블이 무너질 때 그 직전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준금리가 6.5%까지 올라가거든요. 4.75에서 6.5%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IT.com, 그러니까 닷컴으로 집중되었던 자금들이 결국은 여기서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닷컴 버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 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을 했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사실은 모기지, 서프라임으로 집중되었던 엄청난 규모의 부채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것이 가능했던 거는 그 이전에 1%라는 굉장히 낮은 기준금리 시기가 있었는데 이게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을 텐데 1%였다가 이게 무려 5.25%까지 2년 만에 올라가 버리거든요. 4% 넘게. 높고 빠르네요. 네, 굉장히 높고 네. 빠르게 올라가 버리니까 결국은 서프라임 부채를 가지고 있었던 주체들이 그걸 못 버티고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가 됐죠. 사실 이번에는 경제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들이 더 많습니다. 그때랑은 비교도 안 되게 더 많거든요. 더 많아졌죠. 근데 현재의 속도로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인상되게 되면 과연 내년 연말쯤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암울한 전망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연준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 그 속도와 규모에 있어서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연착륙을 하면서 뭔가 긴축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찾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하신 그 시장의 주체 중에 굉장히 지금 앞으로 취약해지죠. 전개될 이런 상황에 취약한 주체들이 많이 있다. 굉장히 동의하고요. 그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예. 얼마 전에 회색 코뿔소 언급을 했어요. 네. 그레이 라이노 얘기를 네, 했는데 인지하지 못했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전개되고 있는 앞으로 향후 전개될 것 같은 그런 이 시나리오들은 사실 회색 코뿔소예요. 우리가 지난 한 6개월, 1년 동안 매번 이 자리에서 토의하던 내용이에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가계부채도 있고 네. 금융의 취약, 지금 자산의 불균형, 금융시장의 불균형, 뭐 자산의 버블 문제도 있고 이게 한순간에 잘못되면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기대하고 예측하고 했던 건데 더 지금 회색 코뿔소로 다가온다고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이런 얘기가 이게 조합이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블랙스완하고 회색 코뿔소 비교를 많이 하는데 저는 네.
잘못하면은 블랙 코뿔소가 검은 코뿔소가 오지 않을까. 지금 블랙 스완은 오미크론 예를 들어서 코비드 19 이런 것들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이 시장에 충격을 줘가지고 우리가 대처하기 어려웠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검은 백조, 블랙 스완으로 흑조 역할을 했었는데 코뿔소는 코뿔소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블랙 라이노가 될 수 있냐, 네. 검은 코뿔소가 될 수 있냐. 네. 지금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게 지금 예측만 하고 있어요. 외교적으로 이게 해결이 가능하다. 이게 확전이 될 가능성. 오미크론 이걸로 끝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의학적 판단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3, 4월이면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이 될 것이다. 아닐 수도 있다. 또 다른 뭐 5차, 6차 그러니까 새로운 네. 전수들이 시장에서 그렇게 되면은 뭐 지정학적 요인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원자재 이쪽으로 파급이 될 것이고 인플레이션으로 파급이 될 것이고 해서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그 기간하고 그거는 못 맞힐 경우 이거는 그냥 회색 코뿔소로 네. 끝나지 않을 것이다. 코뿔소 코에 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투자자들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서학개미도 굉장히 많고요. 서학개미도 최근에 다우나 S&P 500 지수를 보면서 아마 굉장히 충격을 받으신 분들도 많을 거고 국내 시장도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2,700선이 붕괴가 되면서 2,600선에서 지금 하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들 과연 바닥이 어디일 것인가 앞으로는 계속 하향화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투자자들은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차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을 이제 동일시하면 좀 억울한 측면이 있죠. 미국이 훨씬 더 많이 올랐다가 그렇죠. 지금 빠지고 있고 예. 한국 시장은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는 상대적으로. 작년 1월, 8월 이때를 이제 고점으로 계속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에 있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근데 그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를 보면 한국은 작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먼저 올리기 시작했고요. 소위 말하는 이제 긴축 모드로 먼저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금리가 먼저 올랐고 결국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주가의 가치 평가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먼저 반응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미국은 이제 뒤늦게 이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이제 올릴 예정이고 심지어 거기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양적 완화란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미국은 말씀 주신 대로 코로나 상황에서 거의 2배 이상으로 그 전에 그 연준의 대차협들을 끌어올렸고 그 속도 그대로 미국의 빵이라고 대표하는 대표 대형 기술주들의 주가가 똑같이 올라갔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이 이제 끌어내려진다면 주가가 같이 빠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상대적으로 그 사이에 훨씬 더 호실적 좋은 주가 성적을 보였던 미국이 좀 더 조정받을 확률이 좀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빠지는 속도 자체로만 놓고 보면 그 속도가 한국 시장에서도 똑같이 나타날 거냐. 네. 상대적으로 그런 것보다 좀 덜하지 않을까 싶고요. 외국인들도 최근에 보시면은 사실은 코스닥은 좀 많이 연초에 많이 팔았지만 네네. 코스피는 거의 안 팔고 있습니다. 그냥 살짝 1월 달에 살짝 더 샀던 것들을 최근에 내려서 연초 정도 수준으로 맞추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신다면 한국 시장에 있어서는 아직도 외국인들이 그렇게 완전히 포기했다라고 볼 상황은 아닌 거라고 본다면 그나마 이제 동반 하락은 있겠지만 하락의 폭은 좀 더 차이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상대적으로는 덜할 것이다. 선방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좀 해봅니다. 어떠세요, 의원님? 참 일단 전망이긴 이게 이제 합니다만. 보통 통화 정책이 변경될 때 가장 격렬하게 시장 조정이 일어나는 특성들이 관찰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전까지는 통화 정책이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다가 자금을 풀어놓는 통화 그렇죠. 정책을 하다가 예. 이게 뒤집어져서 이제 시장에서 자금을 걷어들이고 기준금리를 올리고 심지어는 사들였던 거를 판다는 팔고, 얘기가 예.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가장 격렬한 주가 반응이 나타나냐 하면 보통은 변곡점에서 가장 격렬하게 주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확히 변곡점 근처에 변곡점을 이제 지나가고 있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변곡점을 지나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낮게 유지를 하고 양적 완화를 하다가 양적 완화를 이제 중단을 하고 테이퍼링을 하고 기준금리를 올리는 네. 그 시점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보통 이 변곡점에서 주가의 반응은 가장 격렬하게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향후 기준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죠. 그러고 양적 긴축까지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기준금리 인상이 되면 주가는 또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내지는 양적 긴축이 시작되면 주가가 지금 떨어졌던 것만큼 또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우려를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근데 이전의 경우들을 살펴보면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를 처음에 0.25% 그러니까 계속해서 낮추다가 기준금리를 0.25%로 올려요. 그러고 나서 계속 기준금리를 0.25%씩 한 8번 올렸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마지막 0.25% 8번째쯤 올릴 때쯤 되면 올려도 주가가 거의 반응을 안 합니다. 이미 다 맞았군요. 맞을 네, 거를. 이미 다 여기에 대한 반영들이 이루어지고요. 여기에 대한 반영이 가장 격렬하고 크게 이루어지는 시점이 바로 처음 기준금리를 올릴 때거든요. 초반에. 따라서 이 효과는 대부분 초반에 집중되는 특성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대가 변하면서 그 변한 기대가 가격에 급속도로 반영되는 시점은 항상 변곡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 시장은 3월에 큰 변곡 아닙니다. 이미 변곡점을 지나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이미 거고. 지나가고 있나요? 물론 이 선반영돼서? 효과가 완전히 지금 다 반영돼 버리고 나머지는 그러면 이제 다시 없어지는 거냐? 수평으로 네. 갈 거냐? 그런 것은 아니죠. 이후에도 3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하반기에 양적 긴축이 시작되면 이 효과들이 추가적으로 주가에 더 반영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언제 가장 크게 반영이 되느냐? 바로 지금이 가장 크게 반영되는 시점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주가 하락이 굉장히 격렬한 형태로 큰 폭의 주가 하락이 크거든요. 나타나는 형태로 나타나겠지만 예. 이후에 3월 달 그리고 하반기 QT 때 나타나는 주가 하락, 추가적으로 주가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봐야 되겠지만 그 하락의 속도는 점점점 둔화될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이 주가 하락이 가장 가파르게 나타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후에는 추가적인 하락은 있겠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완만한 속도로 그리고 이미 쉽게 말해서 이미 시장은 매를 한번 맞아봤다 우리가. 그래서 이 정도는 버틸 수 있다라는 쪽으로 변해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나라 지금 주가 보면 2,700선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앞으로 주가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3,300에서 2,700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주가가 내려왔거든요. 맞아요. 그렇지만 현재에서 그러면 예를 들자면 2,500, 400 그 이하까지 또 비슷한 갈 속도로 것이냐. 훅 떨어질 것이냐 이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높지 겁니다. 않다. 상대적으로. 교수님 어떠세요? 사실 시장은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기업들 실적 좋고 펀더멘탈 괜찮은데 왜 이렇게 안 좋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이 올랐어요. 그동안 많이 올랐어요. 그동안 많이 올랐어요. 네. 뭐 2000년 3월에 1,500 하던 게 6개월 만에 3,000을 갔어요. 맞아요. 3,000 가가지고 3,300 찍더니 지금 600이 빠진 거죠. 네. 20% 아직 안 빠졌어요. 그렇죠. 보통 시장에서 previous peak, 전 고점 대비 20% 빠지면은 베어 마켓이라고 이제 하는데 아직 베어 마켓 진입은 안 했어요. 이제 네네. 지금 조정받고 있다. 육전에 있다라고 보여지긴 그렇죠. 합니다. 숫자로는.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 나스닥이 예. 한 13% 빠졌고 S&P 다우가 한 10% 빠졌어요. 저희 이렇게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한 10% 빠졌나요? 지금 그 한 달 동안 네. 거의 한 10% 빠진 것 같은데 고점 대비해서 한 15%, 6% 빠졌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제 3월에 금리 인상하고 몇 번 금리 인상을 하면은 네. 초반에 조금 더 추가 하락의 여지가 있다. 굉장히 저도 동의하고요. 추가 하락이 그럼 어디까지 추가 하락의 여지가 있을 것이냐? 한 20% 고점 대비? 지금 뭐 전문가들이 그 정도 미국도 그렇게 보고 있고 한국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 20% 정도 빠져가지고 한동안 갈 것인데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금리에 대한 그 영향은 조금 미비해질 것이다. 내성이 생겨서. 내성이 생길 네. 것이다. 지금 투자자들이 제일 궁금한 게 지금 그럼 저가 매수의 기회냐? 그렇죠. 아니면은 들어가야 돼? 아니야. 아니면은 뭐 이런 고민을 하죠. 추가 하락이 충분히 남아 있냐? 저는 추가 하락이 조금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하방 압력도 예, 계속 요소들이 상반기까지는.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럼 지금 다 투매하고 나와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죠. 우리 뭐 이럴 때 제가 하는 얘기마다 항상 주변에서 먹물이라고 놀리는데 네.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지금 이럴 때일수록 그냥 계속 머릿속에 묻고 가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최근에 뭐 증시에 대한 고민 많고 관심도 많지만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일 거예요. 상장하면서
기대했던 뭐 따블이라는 표현 쓰죠. 공모가보다 2배가 시초가 형성되는 거세는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59만 7천 원에 시작을 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았는데 굉장히 변동폭이 크게 또 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차적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지금 없어져 버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불패 신화인 이제 공모주 청약 또 더군다나 지금 대한민국의 넘버 2 시가총액을 노리고 있는. 네, 지금 사실 오늘 보니까 이제 2등으로 등극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그런 관심을 갖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뭐 기대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제 소위 적정 가치에 소위 이제 도달하는 그 시점 그것이 무엇인지는 서로가 의견이 다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 특히 지금 소위 거래 유동성이 상당히 지금 말라 있는 상태에서의 그러한 이제 그 소위 상당히 큰 종목들은 상당 기간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위 이제 이번에 청약을 못 받으셔갖고 이 회사를 투자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은 이제 기다리셨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고요. 기본적으로는 좀 긴 그림으로 놓고 보면 이러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다운스트림에 있는 그런 전기차의 다운스트림에 있는 종목보다는 업스트림 쪽으로 좀 상당히 이제 소위 배터리의 소재에 가까운 그런 원자재나 그런 쪽으로 투자를 좀 더 좀 확장해서 보시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시장에서는 역시 기대와 우려가 좀 교차하는 상황입니다. 1월이지만 벌써부터 3월에 FOMC 회의에 눈이 가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 변수와 우려들이 많은 만큼 좀 신중하게 시장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정삼현 교수, 송재경 본부장, 황세훈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